자, 이번 시간에 하재 2, 하재 2에 있는 하재 조사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 하재 조사 수업을 했죠. 수업을 했는데, 하재 조사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 공통교재가 내용이,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공개가 되면서 상당수가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고, 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완이죠. 보완 수정이라 해야 되겠죠. 공통규제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또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재조사 보고 규정입니다. 하재조사 보고 규정이 2003년 1월 달에 1월 3일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그래 1월 달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이제 그 내용에서 다시 완전 개정이 있습니다. 3월 18일자로 해 가지고 완전 개정이 됐어요. 3월 18일 완전 개정이 됐는데 이 완전 개정된 내용은 요 새로 수정된 공통교재 안에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교재를 보시면은 수정되기 전 내용이 됩니다. 전 내용.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보호 규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훈령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 준해 가지고 개정되면 개정된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훈령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부분이 새로 넣은 2023년도 공통교재에도 그래 포함 좀 기존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존 걸로. 그래서 개정되기 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별도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통교재에 새로 수정된 부분에서 넣을 건 넣고 그 다음에 하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조금 이렇게 보완돼야 할 건 보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규정 개정된 내용 이렇게 말이 좀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보완된 내용을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재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다시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될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인물 첫 번째 보면은 하재 정의 나옵니다. 하재 정의가 이거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자, 정의가 하면 사람 의도에 반하거나 의도에 되는데 애는 뺄게요. 자, 의도에 반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의라고 있는데 여기는 고의 과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연소현상. 연소현상은 기존에 있었던 거죠, 그죠? 연소현상. 자, 연소현상은 소화필요 이렇게 소방시설이 아니고 소화필요입니다. 소화필요가 있는 거 필요. 소화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는 학대량 화학적 폭발 현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기존에 없었던 이렇게 고의나 과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거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개념 정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서 발생했던 내용도 우리가 불을 관리를 잘못해가 발생하는 거, 자연 발화로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천재지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화재가 발생됩니다.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뭐예요? 고의는 이제 불을 지르는 것, 쉽게 말해 우리가 방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에 의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의라는 착화 또는 화재를 유도해가지고 이제 불을 내는 거죠, 그죠? 불을 내가지고 직접 불을 지르는 경우를 우리가 다 포함해가지고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고의만 들어갔었죠, 그죠?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과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기존에 이제 과실 이렇게 했죠.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과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뭐 그거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의료에 반하거나 고의 과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연소라는 거는 우리가 연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며 급격한 산화 현상 이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급격한 산화 현상. 이게 산화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면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열이 발생된다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화재에서 말하는 이제 연소의 정의는 안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연소라고 이러면은 우리가 화재에서 연소라는 거는 열과 빛을 냅니다. 열과 빛을 내는데 그게 화재가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급격한 산화 현상인데 우리가 녹이 있습니다. 녹 쓰는데 그걸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열을 발생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화재와 연관시킬 수가 없죠. 산화 현상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빠른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하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라는 게 그렇게 기존에 있던 그런 정의가 있고 소화할 필요. 과거에는 뭐냐면은 어떤 소화설비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냥 소화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소화의 필요가 있어요. 이 소화의 필요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소방시설뿐만 아니고 뭐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붓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불씨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끌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드시 소방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다, 꺼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은 뭐냐? 그건 이제 그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우리 소방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사람이 119 신고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 났어요라는 그 신고 자체는 뭐냐면은 끌려고 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소화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밥할 때 불 붙었대 가지고 신고는 안 하잖아요. 그럼 밥하다가 불이 붙었는데 옆으로 번졌다라면 우리가 신고를 하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소화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 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사람의 의료에 반하거나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 이렇게 됩니다. 화학적 폭발 현상.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화학적 폭발 현상이 왜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뻥 해가지고 끝납니다. 끝나죠, 그죠? 가스라든지 이런 건 대체적으로 폭발은 그렇게 되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발생된 화상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피해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화학적 폭발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포함시키는 거고 물리적인 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는 압력에 발생돼가지고 터지는 걸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화재 쪽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구조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화재라는 정의에서는 불꽃이 발생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있는 화재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화재의 정의는 어디 있냐면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돼 버렸어요. 삭제되고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화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연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그 공통주의에는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뭐 행정 조사에 관한 뭐 법률, 뭐 그다음에 보호 규정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법이 있었어요. 기본법하고 이제 기본법 중에서 화재조사 부분이 파트가 빠져나와 가지고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화재조사법 이렇게 약으로 화재조사법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은 과거에로 이제 우리 기본법에 있는 화재조사 내용은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주가 뭐냐면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있는 내용이 우리 조사 실무 이래 가지고 화재 조사 파트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 조사에 대한 법 이러면은 화재 조사에 대한 법률이라면은 그건 또 하나의 법이에요. 그죠? 하나의 법인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전술 파트에 연대되면 너무 범위가 또 넓어집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도 기존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하재조사 보고 규정에 이제 주안해 가지고 주로 하재조사 보고 규정이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유의물 2페이지 보시면 하재조사의 목적 나와 있으나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올해는 첫 해니까 이거 외적으로 놓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한 2, 3회차 지나가고 나면은 뭐 이런 것도 출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출제는 될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좀 출제율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하재 조사의 목적대인데 이것을 이제 오답을 만들어야 돼요. 출제자가.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출제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 파트에서 문제가 뭐 3문제, 4문제는 오는 것도 아니죠, 그죠? 한 문제 아니면 2문제는 오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확률적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갈게요. 하재에 의해서 피해를 알리고 왜 하느냐 하재 수사를 하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하재 방지를 위해서 많습니다. 그래 피해 경감에 임하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하재가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줄여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예방행정 자료를 하기는 원인 규명하고 예방행정 자료를 활용한다. 하재 학대 연소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진압 대책 자료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사상자 발생 원인과 방어 관리 사항 등을 규모하여 인명구조 안전대책 자료를 활용한다. 자, 하재 발생 상황, 인원, 손해 상황 등을 통계함으로써 널리 소방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 직책의 자료를 활용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낸다면은 새로운 것을 가져와 가지고 문제 내기는 출제자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자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 낸다면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이렇게 내겠죠. 하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 하재 방지와 피해 경감에 이바진다. 이거는 그냥 올바른 보기밖에 놓을 수 없습니다. 고치기는 좀 힘들어요. 두 번째, 출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행정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행정 자료를 활용한다. 근데 이제 출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진압 대책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문장 연결을 이제 다르게 한다는 거죠. 특히 답은 보시면 하재 학대비 원소 원인을 규명하여 행정 자료로 활용한다. 예방 행정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은이 상당히 답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재 학대비 이렇게 좀 문제가 하재 학대비로 연소 원인을 규명하여 뭘 한다는 겁니까? 예방과 진압 대책. 예방, 진압 대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죠. 사상자 발생 원인과 방어 관리 사항을 규명하여 사상자 방어 관리 사항을 규명하여 요걸 해가지고 관련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인명구조, 안전대책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연결했을 때 과연 그냥 가볍게 읽어본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다와 다라마 정도가 오답으로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범위 절차 볼게요. 자, 요거는 하재 조사 사항에 있어 가지고 요거는 우리 이번에 하재 조사법입니다. 우리가 하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약으로서 줄여 가지고 하재 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면은 자, 하재 조사자 뭘 조사하느냐는 거예요. 뭘 조사하느냐. 과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1월 달까지만 개정됐을 때로 뭐가 있었냐면은 원인조사, 피해조사, 원인조사 5개 항목, 피해조사,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거기에서 뭐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게 없어졌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로 그런 걸 여러분이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삭제가 돼버리는데 대신에 뭐냐면은 하재 조사 사항이래 가지고 하재 조사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뭘 하냐면은 하재에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참 좋아요.
화재 원인에 관한 사, 원인 조사. 그 다음에 피해 조사 있어요. 인명빛 원인, 인명빛 재산 피해. 재산 피해. 자, 이거 원인 조사 과거에 5개 있었던 거. 그래, 인명에 대한 거, 재산에 관한 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해 조사.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없었던 게 있습니다. 대응 활동이라고 합니다. 대응 활동. 소방관들이 대응 활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조사가 들어가요. 이 대응 활동. 자, 요런 거 여러분 잘 받습니다. 대응 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작동. 근데 소방시설은 과거에 보면 원인조사 이런 데 보면 있는데 일단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화재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뭐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거. 화재 건축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재 발생 건축물의 구조물과 구조물, 그 다음에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라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라마,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조사 대상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우리가 소방대상물이 뭔지 아시죠? 그죠? 가장 간단하게 하면 소방대상물을 외울 건 아니에요. 소방관이 나가가지고 출동해 불을 끌 수 있는 대상은 전부 다 소방대상물입니다. 그죠? 소방대상물인데, 이제 산림은 제외하죠. 산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산림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박, 예를 들어 태평양에 떠 있는 선박 이런 걸 우리가 불이 난다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제외되는 거죠. 어쨌든 소방 기본법에 따른 소방 대상물, 그다음에 그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 조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화재, 이걸 우리가 화재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조사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볼게요. 절차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절차를, 자, 이게 뭐 절차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는 출동 중에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있겠죠, 그죠? 화재 발생 접수하고 그다음에 출동하고 그다음 출동 중에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현장에 도착해 현장 조사. 출동 중에 이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거죠. 그냥 화재 발생 접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현장 출동 중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동 중 화재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됐는가. 그다음에 원인 조사, 발화 원인. 현장에서 조사하는데 현장 조사 항목을 보면은 발화 원인, 그다음에 연소 상황. 어떻게 이제 연소가 진행되냐.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없죠. 그다음에 피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정밀조사가 있어요. 정밀조사. 그다음에 정밀조사는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쉽게 말해 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원인을 판정을 하는데 쓰는 게 우리가 정밀조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화재조사 결과보고입니다. 그런 결과보고가 되는데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순서 외울 건 아니죠. 출동해가지고 현장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뭐 수집한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정밀조사하고 그다음 결과보고한다.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현장 조사 사항하고 정밀조사 사항이 달라요. 현장 조사는 발화 원인, 현장 상황, 피해 사항이고, 원인 판정과 특히 감정과 감식은 딱 보면 이건 정밀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근데 원인 판정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건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현장 조사 사항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챙겨서 봐둬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재조사 유관기관입니다. 소방공무원하고 경찰이 서로 협력해야 되죠. 협력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또 조사법에 보면은 이거 볼게요. 그 뒤에 보면은 그 3페이지 위에 2항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소방관서장은 누굴 이야기하면은 청장, 본부장, 서장을 소방관서장이라고 그럽니다.
소방관 수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 범죄 수사에 협력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크게 문제 없죠, 그죠? 자, 넘어가러 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하재 조사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재 조사 특징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하재 조사의 특징이 이번에 이제 그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내용은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현장성을 갖고 신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현장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신속성이 필요하냐는 건 아시죠?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으면 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럼 현장에 가서 어떻게 연소 사항이 됐는지 알 수 있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피해 사항도 알 수 있고 전부 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신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다른 거 없죠. 현장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있는 거래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각자의 어떤 계산이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도 중요하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현장 보존이 자꾸 훼손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보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성, 그 다음에 신속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밀과학성이 오렵니다. 정밀과학성. 앞에서 있죠. 정밀과학성이 오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이 뭘 하는데 비전문적으로 한다? 이러면 원인이 뭘까요? 수란 방법이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엄청난 그 결과에 문제들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순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원인이 뭡니까? 전기라고 그랬어요. 전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건물이 낡아가지고 자, 전기 원인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 엄청나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조건 전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기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전기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전기가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기가 원인인 것을 객관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방관의 원인이 전기라고 했는데 왜 그래? 그냥 보기에 전기인데 전기인 것 같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결국은 소방관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보상 문제가 있을 거고 원인이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가전제품에 전기 합선이 이러면은 그 가전제품을 생산한 데서는 제조물 피해라고 합니까? 자, 그런 부분에는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또 책임을 물게 되는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그리고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화재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 과학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존성이에요. 보존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바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수집된 모든 인적 물적 증거는 반드시 보존 또는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계속적으로 카메라를 이제 돌립니다. 그래서 카메라 돌려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게 카메라가 없으면 다른 게 있다 이러면은 그냥 기술로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또 정원을 따가지고도 보존을 하고 자료 물건이 있다 이러면 물건을 또 보존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됩니다. 안전. 자, 우리 화재 현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안전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관도 마찬가지고 안전해야 되는 거죠. 자, 안전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임의성이 아니고 강제성인데, 강제성이 이제 시험 문제 과거에 넣으면 강제성을 임의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답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기분 나쁜데 말라고 들어옵니까? 난 조사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소방기본법에 있는 강제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자료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프리즘식이라 이렇게 하재조사는 프리즘식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정해진 목적과 전문적인 경험에 따라 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는 그 틀에 맞춰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배상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그쪽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난 좀 피해야 되겠다, 빠져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거고, 뭐 원인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즘이라면 우리가 빛이 무지 이게 뭐라고 하면 삼각형 요걸 이제 통과하면서 7개의 색깔로 쭉 나눠지죠, 그죠? 나눠지면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난 건 하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과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프리즘식이라는 거. 자, 이런 이제 특징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재 조사의 공포가 나옵니다. 공포.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출제가 되기도 좀 그렇고. 자, 공표가 있는데, 공표는 우리 조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중이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이라면 우리가 뭐 육상이라면 뭐 일반 경찰이 될 거고, 해경이 해상이라면은 뭐 해양경찰과 관계돼 있으면 이제 해경이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해라. 일반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 5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공표에 있어 화재조사 결과 공표. 어떤 경우에는요, 국민이 유사한 화재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을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을 필요할 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공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자, 내용을 우리가 한 번쯤은 챙겨보고 합니다. 내용. 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내용을 공표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화재 원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인 중요합니다. 원인. 이거는 기본이겠죠. 원인. 그 다음에 인명피해, 재산피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것도 크게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공표하면은 자, 매월 며칠 몇 시에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피해가 얼마 됐다. 이건 기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자, 건축물과 구조물.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소방관에서 인정한 사항, 화재 예방과, 자, 이렇게 화재 예방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화재 났으니까 이렇게 화재가 발생, 이런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났으니까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 활동을 잘해라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공표하는 목적인데, 요거는 이제 크게 문제 없는데, 요겁니다. 요게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해 둡니다. 그러면 요거를, 자, 요게 있죠, 그죠? 요거와 연관시켜 보면 되는데, 다른 부분이 보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시, 장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거의 공포가 됩니다. 사실은 매월 몇 시에 어디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게 공표 내용에는 실제는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겠죠. 들어가는데 공포의 항목에는 없다라는 거야.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건물 구조, 건축물과 구조물의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있고, 매월 며칠 일자가 없다. 그냥 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일자를 이렇게 공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합니다만은 우리 법 조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은 그게 오답이 됩니다. 우리가 실무상은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법 내용에는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외우기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렇게 연관시켜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머리까지 딱 가서 외울 건 아니에요. 한두 번 딱 보다 보면 여러분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재 조사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밑에 내용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홍보 효과로 높아집니다. 화재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는 경우에 출합 원인, 연소 확대 원인, 사상자 발생 원인, 손해 정도를 발표하는 것은 널리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유사화재를 방지하는 등 소방행정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발표에 있어서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침해되거나 민형사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을 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신중을 요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민형사상은 관련이 안 돼요. 그냥 완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에 있는 그 항목만 딱 해야 됩니다. 뭐 누가 잘못한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화재 조사 방법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재 조사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조사량의 필요성 인식돼 있어. 필요성. 화재 조사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화재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이 발생하고 원인을 밝혀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성은 문제 인식입니다. 가려면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인식하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면은 문제 정의가 나옵니다. 자, 문제를 확인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야. 자, 문제 정의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제 정의를 보면은 문제를 확인했으면은 화재 조사관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경우 발화 지점과 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수행돼야 됩니다. 자, 이는 화재 현장 조사, 기타 방법, 과거 사례 등을 판단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종합하여 수행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데 발화 지점과 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수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정의할 때는 발화 지점과 조사가 필요하다. 자, 일단은 문제 정의해 가지고 발화 지점을 가니까 예를 들어 뭐 누군가가 자 불을 방화를 했다. 방화는 좀 경찰과 관계되니까 그렇고 뭐 거기에 보니까 뭐 담배꽁초 아니면은 뭐 가스레인지를 사용해 가지고 가스 버너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모기향을 피우다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게 이게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원인 조사를 해야 되겠다. 문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오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현장에 가야지만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 명확하게 끝나면은 자료가 수집되면 크게 문제 없지만은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게 놔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 가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자 발화 지점 갔는데 전혀 여기에는 불도 사용하지 않아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요거는 전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어떤 자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달라지죠. 시작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전기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발화 지점에 가가지고 원인에 대한 조사 나름대로 거기에 이런 거 저런 거 수집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게 나왔으면은 그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이죠. 데이터 수집. 수집을 합니다. 자,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된 문제를 해결 찾기 위해서 포함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화재 패턴, 예를 들어 이제 자기의 생각에 요거는 모기향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물리적 원인, 실험 분석 점검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 실질조사 결과물, 목격자, 촬영인가 이걸 전부 다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 여기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뭐 추가적인 설명은 있습니다. 설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설명을 문제 내기는 좀 그래 이 파트는 그렇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는데 뭐 어떤 자료를 수집하느냐 이거 뭐 4가지 있는 걸 이거를 굳이 외울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한다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수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집해야 한다고 끝나는 게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합니다. 분석에 과학적 방법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분석돼야 됩니다. 이거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지 모르지만 공부할 때로 자 A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막 펼쳐놨어. 이것도 공부하고 이 책 저 책 막 공부합니다. 시험은 다 돼갔는데 이거 정리 안 되면은 여러분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했다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특히 시간이 없으면 쫙 펼치긴 펼쳐. 많이 보긴 봐. 근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시험장에 갈 때까지 불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수집 많이 했는데 이걸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학적 방법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분석돼야 한다. 이는 최종 가설을 만들기 전에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 밑에 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면 조사관은 추측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설이 개발돼요. 가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되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결과가 나와지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개발합니다. 가설은 기납적 방법을 합니다. 기납적 방법. 기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기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설이 기자죠. 그래서 기납적 방법을 하고 그래서 가설이 만들어집니다. 아,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다 그래서 모기향이다 이렇게 항뿌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설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가설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면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그게 뭐냐면 가설의 검증이 됩니다. 검증은 우리가 연역적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보면.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화재 조사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검증 과정을 통과한 가설만을 입증된 가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설의 검증, 연역적 추론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화재 조사는 본인의 가설을 특정 사건에 대한 현상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고 알려진 모든 사실과 비교해야 됩니다. 가설은 실험을 통해서 물리적 검증이 될 수 있고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적으로 검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가설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가설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 이게 맞아지느냐. 그럼 우리가 연소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정리할 때 다 맞아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 다 맞아져야 된다. 다 맞아지게 되면은 아 요거는 요게 된다라는 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 가설이 선택되는 거죠. 가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재의 원인이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가설이 만들어졌는데 연역적 방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O로 나오고 X로 나오고 XXO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 요거는 가설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해야 되냐? 다시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가설 개발하고 다시 뭐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 또 안 맞으면 또 다시 이제 뺑뺑 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순서가 이렇게 된다. 자, 필요성,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가설 개발, 가설 검증, 그리고 최종 가설 선택 이런 과정의 절차를 거친다. 자, 요 순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순서 정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화재 조사관의 권한과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화재 조사관의 권한과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조사 또는 소화로 인한 피해 조사하고 질문권도 있고 관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요구권,
통보 요구권,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소속 공무원에 행하는 조사를 위한 출입 검사 명령권, 또 경찰관이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있어 피해자를 체포, 점검을 압수했을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압수된 물건에 대한 조사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에서 방화와 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물건이란지 자,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에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소방에서 경찰 수사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압수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할 수 없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검사에게 사건 송치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자, 출입 검사 시 개인 주거의 경우에 승낙을 의뢰해야 되고 또 관계인의 타인에 대한 누설 금지, 어떤 비밀이 있으면 누설 금지해야 되겠죠. 신분 정표 제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문제 될 건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가짐도 우리가 이제 하재 조사관으로서 또 하재 조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강제권이 돼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보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요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재 피해 이제 조사 방법이 나옵니다. 하재 피해 조사. 하재 피해 조사 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재 조사 보고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재 조사 보고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 뭐 방법 요거는 뭐 기존하고 같습니다. 기존하고 같는데 간단히 보면은 하재 피해액은 하재 당시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 재건축 또는 재구입에 대해 소요되는 가액에 대한 사용 소모 및 경과 연수에 따른 공제를 하고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 일단 물건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구입할 100이야. 100인데 내용 연수가 있어. 예를 들어 5년짜리야. 100만 원짜리가 내용 연수 5년이야. 그냥 3년 썼어요. 3년 쓰면은 자, 경과 연수가 3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3년이 지나서 남아 있는 거는 2년밖에 없어. 그러면 2년의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 구체적 방법으로 이렇게 정한다라는 겁니다. 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겁니다. 단 회계장부상에서 현재 가액이 입증된 경우는 그것이 한다. 근데 회계장부상에서 요거의 가치가 올해 가치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샀지만은 요거는 희소성 등을 해가지고 130만 원이 가치가 있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130만 원이죠. 예를 들어 이제 억지입니다. 회계장부에 뭐 그 가치를 적어놨는 건 아니지만 만약 회계장부에 이 가치를 뭐 100으로 해놨다 이러면은 100이 되는 거고 50으로 적혀 있다면 50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물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하재 피해 산정 매뉴얼의 간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하재 현장 가면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일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뭉텅그려 가지고 우리가 간이 평가 방식으로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등 자세 최종 단가율은 네 가지입니다. 건물, 불해설비, 가재류, 구축물이 20%. 이거 아직까지 이거 공통조제에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가 있는데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구축물 해가지고 건물, 불해설, 그다음에 가재류고 구축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종 단가율을 10%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재조사 피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하재조사 실무라고 해요. 방호 실무에 했을 때는 여기 이제 공식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소방 전술 해가지고는 한 분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거 공식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최근에는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물어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4개는 해결됩니다. 4개. 4개는 뭐냐면은 일단은 공식이 있는데 건물 보면은 신축 단가, 그 다음에 소실 면적, 그 다음 1-0.8 나왔죠. 0.8 내용수 분의 경과 연수 이렇게 되는데 0.8이 뭐냐면은 최종 단가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쭉 봐가지고 저는 이걸 뭐 외우라고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출제 경향이 이걸 물어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채용 경향은 완전히 이건 실무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도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단가 소실 면적 해가지고 0.8 오면은 이거는 뭡니까? 최종 단가율 20%짜리 3개 있었죠. 건물, 불해설비, 구축물, 그다음 저 밑에 있는 가재 도구. 요거는 0.8이 나와야 돼요. 공식에 만약 0.9가 나왔다 이러면 그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틀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시설 보면 영업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종 단가율 20%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시설의 면적당 표준 단가는 오고 소실 면적 그 다음에 1-0.9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공식은 그렇게 여러분이 연관 지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피해물의 경과연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됐습니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구조, 체질, 관계자표, 참고인의 진술, 기타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경과연수를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있다. 그 다음에 공구, 기타, 기구, 직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구입 산정하는데 개별적으로 경과연수가 이런 걸 재구입을 산정할 때 일괄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장 가면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재구입비를 산정할 때는 개별 품목별로 보면은 경과연수엔 자산 장가율이 50%를 초과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50%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구, A 공구는 예를 들어 한 10% 정도 남았고 B 공구는 예를 들어 80% 남았어. 그런데 이걸 우리가 80%, 뭐 30%, 20% 이게 일일이 하려니까 이거는 너무 좀 귀찮은 부분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괄로 할 때는 장가율이 50% 초과하더라도 그냥 50% 한다.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0%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장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를 합니다. 개별 품목의 경과연수에 의한 장가율이 50%를 남아있는 가치가 50% 남았어. 70% 남았어. 그래도 50%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중고기계 직기 비품의 제작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장가율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거는, 보니까 너무 낡았어. 근데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 그럼 30%. 깨끗하네. 오래됐는데, 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지만은, 깨끗하네. 관리가 잘 됐네. 그럼 50%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40%. 너무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입니까? 자, 어쨌든 여기 30 내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장가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하재조사 보호 규정 내용이 나오는데 보호 규정에서 우리 정의는 한번 보고 갈게요. 이번 시간에 정의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정의에 보면은 감식과 감정이 나옵니다. 과거에로 앞에서 제가 수업할 때로 이야기했죠. 감식과 감정 정의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 감식은 우리가 경험입니다. 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서 주로 시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관계, 화재가 여기에서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서 화재가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번져 나갔는데 연기 흐름이 보이 패턴을 만들고 있고 보니까 여기에서 화재의 원인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감식입니다. 감식. 근데 여기에서 발생되는데 이게 물질이 A래 이런 물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물질도 있고 이런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원인이지? 요걸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형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성분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을 밝힙니다. 요게 원인이었구나라는 걸 밝히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감정이 되는 감정. 그래서 정밀하게 하는 거죠. 정밀하게. 요거는 감식이 됩니다. 감식. 그래서 요게 감정을 해가지고 원인을 밝힙니다. 원인. 그래서 화재의 원인을 밝힙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구체적 사실관 이거는 구체적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감식입니다. 자, 감식과 감정은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화는 원인에서 가염을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발화라고 그래요. 발화이라면은 불이 이렇게 소몰소몰나 불이 확 붙었어. 그때부터 불이 붙어 나가죠. 이걸 우리가 발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화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뭘
마찰을 시켜가지고 마찰 팍 시킵니다. 그냥 불씨가 팍 생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해봤으니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동영상 같은데 보면은 생기잖아요. 생기는지 딱 해가지고 불씨가 딱 만들어졌어요. 불씨가 만들어졌다가 거기에다가 뭐 솔가지 뭐 이런 거 가벼운 낙엽까지 딱 붙이면 조금 이따 불꽃이 확 붙어버리죠. 그때부터는 계속 타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발화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원에 의해서 가연물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발화라고 합니다. 자, 발화열원, 발화지점, 발화장소, 최초착화물. 자,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거실, 소파 위, 수건에 수건이 담뱃불입니다.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뭐야? 거실은 뭐냐면은, 거실은 거기 보면은 발화 장소가 됩니다. 발화 장소. 그 다음에, 자, 발화 장소가 되고, 그냥 발화 지점 나와 있어요. 발화 지점. 발화 지점에는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도 있어요. 화재가 시작된 점. 요거는 발화 지점입니다. 지점인데, 그 다음에 발화 최초 착화물이 나와야 돼요. 발화 열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초 착화물 돼 있죠. 그건 뭡니까? 수건입니다. 수건. 소파 위에 있는 수건에 먼저 불씨에 의해 가지고 불이 탁 붙어 가지고 화재로 간 거죠. 화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우리가 최초 착화물이라는 거예요. 최초 착화물. 착화물입니다. 그럼 요거는 담뱃불은 뭡니까? 담뱃불은 이제 발화원이 되겠죠. 발화원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이 여기에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발화 요인이 있어요. 발화 요인이라는 것은 자 이게 자 요렇게 발화해 가지고 계속 잘 타게 됐을 때 이게 원인이 뭐냐? 바람이 불고 이번에 우리가 저 강릉에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잖아요. 그죠? 크게 났는데 다행히 비가 조금 와가지고 주부는 잡혔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지금 다시 재발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 그 같은 경우가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강풍이 많이 불었다고 그래요.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커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발화 요인입니다. 발화 요인. 발화 요인. 이렇게까지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인화성 가스가 많았고 아니면 또 뭘까요? 그 뭐 여름엔 온도가 높았고 주위 열이 많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발화 요인이 됩니다. 발화 기기는 불꽃 연기를 발생시킨 기계나 장부를 말하고 동력원 이것도 뭐 연료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연소 확대물,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연물, 연소 확대물 돼 있어요. 연소 확대물. 자, 여기에 보면은 연소 확대물은 이게 이제 요거까지 하면 또 중복이 되겠는데 어쨌든 연소 확대물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소파, 수건, 담뱃불에 소파에 불이 붙었어. 그냥 소파에 불이 붙었으면은 시간이 갈 건데 소파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집에 이러면 소파가 있었어. 여기에 수건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었어. 여기에 수건이 담뱃불이 담뱃꽁초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그래 모락모락 하다가 옆에 뭐가 있냐면은 커튼이 이렇게 있었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소파 불화는 커튼에 딱 불이 붙는 순간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급격하게 천장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 버립니다. 퍼져나가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커튼이 뭐가 됩니까? 연소 확대물이 되는 거예요. 연소 확대물. 여기에 이제 이 연소 확대물일 때 여기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었어. 창문이 열려가지고. 이게 이러면 이제 뭡니까? 발화 요인이 되겠죠. 이 발화 요인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정의를 외워야 되고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비슷비슷하게 발화 열원, 발화 장소, 발화 장소, 최초 착광, 발화 요인, 그 다음에 연소 확대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찾아내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구입이 되어 있으면 화재 피해 당시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에 감립까지 포함하네. 재건축. 그런데 재구입이란 화재 당시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 또는 재치력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피해 당시 피해물 같거나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그걸 우리가 재구입비라고 해요. 재구입비. 집을 짓는데 집이 현재 폭삭 내려앉았어.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똑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짓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 그다음 내용 연수 아실 거고 손해율이 있습니다. 자, 피해물 종류, 손상 정도 등 상태 등에 따라서 피해물을 측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거 손해율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공식에 보면 손해율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산정 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런 거는 손해율을 몇 프로하고 몇 프로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볼 그건 아니죠, 그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가율이 있습니다.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말합니다. 현재가의 비율. 그래서 재구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가로 한다면 한 30% 비율이라면 그게 이제 장가율이 되는 거죠. 화재 당시 피해물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샀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재구입비에 된 그 재구입비가 100이야. 100인데 현재가가 얼마냐면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내가 70만 원 또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가치가 3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비율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가치의 비율입니다. 현재 쉽게 말하면은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 장가율은 내용수가 경과한 경우에 그 가치의 재구입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용수가 다 했으면 잔종 어떻게 보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지만은 실제로 내용수가 지났대 가지고 우리가 TV가 안 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고 TV 가면은 내용 10년 전 것도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사야 되죠. 그런 게 우리가 최종 장가율이라고 합니다. 내용사 다 했는 대로 그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줘야지만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20% 주고 요거는 10% 주고 그래서 앞에서 최종 장가율을 정해놨습니다. 자, 화재 현장 읽어보시고 접수 읽어보십니다. 출동에서 출동은 화재를 접수하고 상황실에서 출동을 진행을 받아가지고 소방대 차고 등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동. 도착은 출동 진행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도착이라고 합니다. 문제없고 선착대는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 선착대입니다. 그 다음에 초진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감태기, 세태기부터 이게 이제 초진 단계, 그 다음에 잔불 정리, 완진 단계, 그 다음에 어떤 철수 이렇게 되어 있죠. 철수, 잔불 정리, 완진, 철수 이렇게 여러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진 단계, 소활동으로 화재 학대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상태. 근데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상태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초진은 없어지는 건 좀 그렇고. 우리가 초진됐대 가지고 소방 활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학대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 없어진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학대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불이 꺼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초진이다. 잔불 정리는 초진 후에 잔불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완진, 소방대의 소활동 필요해서 사라집니다. 이제 완진 이렇게 하죠. 그럼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완진. 근데 사실, 초진부터 완진까지 오는 데가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잔화 정리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고 체력 소모도 많고. 그죠? 그럼 철수,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화재 감시라는 데인데, 화재 감시는 혹시나 우리가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에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감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조절 편성을 일정 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조사 개시하고 원칙 제3조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